근데 그런 HSP스러운 모습들이 후천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전에 안 그랬는데 우울증 걸린 이후로 소리에 너무 예민하다. 그래서 층간소음도 너무 힘들다. 근데 이 사회적 고립 역시도 단기간 지속이 되었을 때 HSP와 유사한 모습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런 트라우마가 굉장히 어린 나이에 발생을 했다면 좀 마치 선천적인 HSP처럼 이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내보자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ADHD와 HSP의 관계에 대한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거기 보니까 댓글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네. 보니까 제일 많은 게 나는 어릴 때 이렇게 예민하지 않았는데 지금 너무 예민해졌다. HSP가 후천적으로도 생길 수 있는 거냐 이런 댓글들이 꽤 있었어요. 맞아요. 이런 거 소개드리고 싶은데 결혼하고 출산하고 육아하면서 없던 HSP 생기기도 하나요? 미혼 때와 다른 지금 제 모습이 너무 이해가 안 됩니다. 정말 너무 예민해졌어요. 또 이런 댓글들도 있었습니다. 아주 어릴 때는 묻어내서 육아 난이도 하인 아이라고 했는데요. 20대 중반을 넘어오니까 HSP. 대체 어디서부터 이렇게 된 건지. 네. 일단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자면 HSP는 타고난 선천적인 기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후천적인 HSP라는 거는 좀 맞진 않습니다. 근데 그런 HSP스러운 모습들이 후천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뇌에서 어떤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첫 번째 뇌의 기관은 편도체죠. 네, 공포 반응을 일으키는 곳인데, 그래서 HSP는 타고나기로 이제 편도체가 좀 과활성화돼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런데 선천적으로는 이 편도체가 민감하지 않았더라도 특정 조건에 의해서 이 편도체가 과활성화된 경우는 결국 HSP랑 좀 유사한 모습들을 보이게 돼요.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게 HSP가 그럼 왜 이렇게 민감하냐? 이 민감함이 생존하는데 살아가는데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선천적으로 민감하지 않더라도 후천적으로 이 민감함이 필요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려볼게요. 가장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트라우마예요. 트라우마라고 하면 나의 생명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굉장히 그런 위협적인 사건을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트라우마를 한번 겪으면 저게 나한테 위협을 주는 그런 위험한 자극이 아닐까? 저 자극을 내가 받으면 내 생존이 위험해질지도 몰라.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트라우마가 대표적으로 이 편도체를 과활성시키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봤던 환자분들 중에도 건강검진을 했는데 MRI 이 판독에서 편도체가 좀 크다고 나왔다. 이런 분들이 몇 분 있었어요. 종양이 있거나 이래서 그런 게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트라우마에 많이 노출된 게 그런 식으로 나타날 수도 있죠. 맞아요. 뭐 학대를 당했다거나 뭐 학대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부모님에 의해서 정서적인 케어를 충분히 받지 못한 어떤 방임의 경험을 하신 분들, 또 학창 시절에도 여러 가지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잖아요. 따돌림을 당하거나 소외를 당하거나 이런 것들도 이런 이제 편도체의 과활성을 만들 수 있는 심리적인 트라우마에 해당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트라우마가 굉장히 어린 나이에 이렇게 발생을 했다면 사실은 아니지만 너무 어렸을 때의 그런 트라우마로 인해서 좀 마치 선천적인 HSP처럼 이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뇌의 변화가 특히 그 만 3세 이전, 그때 트라우마를 많이 받았을 때 좀 나이가 들어서까지 계속 영향을 많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라우마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런 부정적인 양육 환경에 장기적으로 계속 노출이 된 경우에도 이제 HSP와 비슷한 어떤 민감성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부모가 과도하게 조심스러운 경우, 혹은 이제 완벽주의처럼 작은 결점도 용납하지 못하는 경우, 이런 상황에서는 아이가 굉장히 긴장을 할 수밖에 없죠. 아까 우리 허경쌤이 얘기했던 것처럼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장기적으로 노출이 되게 되고, 그럼 아이는 그 나름대로 살아남기 위해서 본인 생존을 위한 수단으로서 이런 민감한 기질을 발달을 시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언제 화낼지 언제 폭발할지 모르니까 항상 긴장돼 있고 눈치 보고 그 자극들이 굉장히 예민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부모님이 정서적으로 좀 불안정한 경우들, 정말 안타깝지만 우울증 같은 것들을 심하게 앓고 있어서 감정 기복을 수시로 보이는 경우, 이랬을 때는 아까 김종쌤이 얘기한 것처럼 아이 입장에서는 뭔가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측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아이는 역시나 살아남기 위해서 항상 긴장 모드를 유지할 수밖에 없어요. 경계를 해야 되는 거죠. 엄마가 또 나한테 지금 뭔가 안 좋은 얘기를 하려고 하나? 라는 것들을 디텍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민감한 기질이 발달할 수밖에 없다.
꼭 어린 시절에 이런 트라우마나 아니면 불안정한 양육 환경이 있어야만 이런 예민한 모습이 생길 수 있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라났는데도 불구하고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계속 노출이 되거나 이제 번아웃이나 우울증이 온 경우에도 예민함으로 이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것들을 이제 뇌과학적으로도 좀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편도체와 또 전전두엽이라고 하는 우리 이마 앞쪽에 위치한 부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부위는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편도체가 활성화가 되게 되면은 전전두엽도 같이 활성화가 되면서 감정 조절을 이제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풀어서 얘기를 하자면은 어떤 자극에 대해서 즉각적인 반응을 편도체가 담당을 한다고 하면은 전전두엽은 뒤늦게 발동이 돼서 아니야 그렇게 놀랄 필요 없어 진정해 라고 이렇게 이성적인 판단을 통해서 감정 반응을 가라앉히는 역할을 해요. 근데 만성적인 스트레스 상황, 뭐 우울증이나 이런 상황을 포함해서 이런 경우에는 전전두엽하고 편도체 사이의 연결성도 떨어지게 되고 전전두엽의 기능 자체가 또 저하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편도체가 과잉 활성화가 됐을 때 이것들을 진정시켜줄 역할을 할 어떤 존재가 없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진료실에서 실제로 많이 듣는 게 예전에 안 그랬는데 우울증 걸린 이후로 소리에 너무 예민하다. 그래서 층간소음도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되죠. 이런 이제 만성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번아웃 되고 이럴 때는 자극을 처리하는 그런 필터링 기능이 좀 약해질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서 자극에 취약해지고 네, 그러면서 HSP처럼 좀 보이실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아까 이제 댓글에 결혼하고 출산하고 육아하면서 없던 HSP가 생기기도 하나요? 가능성이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 그냥 산후 우울증이 생겨서 호르몬 균형이 깨져버려서 예민해지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스트레스 환경에서 계속 노출되고 어쩔 수 없이 예민해질 필요성이 있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더 심해져 버릴 수도 있고요. 네, 정상적으로도 그 임신하고 출산을 하게 되면 이 편도체라는 부위가 과활성화됩니다. 우리가 아이를 키우려고 그러면 아이가 엥 하고 운다든지 네, 되게 좀 뭔가 아파 보인다든지 하는 자극에 민감해져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정상적으로도 그러실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저희가 고립에 대한 영상을 찍었잖아요. 근데 이 사회적 고립 역시도 단기간 지속이 되었을 때 HSP와 유사한 모습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해요. 이 기전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려보자면은 이제 사람은 보통 이제 사회적 동물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소속감, 안전감 같은 것들을 굉장히 크게 느낀단 말이죠. 근데 이런 이제 고립 상태가 장기간 지속이 되다 보면은 뇌가 본능적으로 지금 내가 처한 환경이 뭔가 위험하거나 불확실한 어떤 상태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본능적인 경계 모드가 활성화되게 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편도체의 활성화나 이런 이제 뇌 신경적인 어떤 기전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기전은 이 사람의 뇌 안에 거울 뉴런 시스템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우리의 뇌라는 게 어느 정도 자극이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응을 줄이는 탈감작이라는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 반대로 자극이 줄어들게 되면은 작은 자극이라도 캐치를 해가지고 반응을 하려고 하는 민감화의 과정이 일어나게 돼요. 근데 이 사회적 고립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되게 되면은, 그러니까 거울 뉴런 시스템이 작동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어떤 신호들이 들어오지 않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자연스럽게 이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민감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립에서 벗어나서 사회적인 상황에 재노출이 됐을 때 다른 사람의 표정이라든지 목소리라든지 몸짓, 이런 어떤 신호들에 굉장히 좀 민감하게 뇌가 작동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 복귀하는 과정이 또 더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있죠. 고립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네. 방금 이제 그 과민화되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너무 많은 감각 자극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될 때 우리는 또 굉장히 예민해질 수가 있습니다. 소리나 네, 빛, 뭐 촉각, 뭐 후각,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내가 처리할 수 있는 그 정도를 넘어서게 되면 우리 뇌 자체가 굉장히 예민한 상태로 그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네. 저희가 HSP 어떻게 살면 좀 편하실까라는 영상에서도 이런 탈감작 하는 것들이 이런 민감성을 낮출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청각에 민감하면 그런 좀 안정적인 소리들을 이제 반복적으로 듣는 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 포인트는 안정된 환경에서,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한 상태에서 그런 자극에 노출이 되는 건 거죠. 반대로 위협적인 상황, 그러니까 내가 편안하지 않고 불편하고 뭔가 경계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런 자극들을 받아들이게 된다면은 우리 뇌는 이것들을
계속 경계해야 될 신호들로 생각을 하고 여기 대해서 계속 과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저희가 지금 얘기한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들이 공통적으로 우리 몸에서 스트레스로 작용해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졸을 확 올리고 그리고 편도체는 과활성화돼서 마치 HSP와 유사한 모습을 보일 수는 있는데 이거를 타고난 HSP와는 또 구분해야 될 이유가 있다라는 건데요. 이걸 왜 구분해야 되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너무 많은 분들이 이제 또 HSP 개념을 접하면서 아, 나 이런 모습이 있는데 이거 역시 타고난 거구나. 어쩔 수 없구나 라고 혹시나 받아들이실까 봐 저는 걱정이 되기도 해요. 왜냐면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얘기한 트라우마라던가 아니면 나의 불안정한 애착 유형이라던가 아니면 환경의 문제, 우울증 이런 것들은 치료하면은 분명히 지금 나를 힘들게 하던 과도하게 예민한 점들이 좀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실제로 계속해서 이런 분들을 진료실에서 보고 있고 치료를 통해서 예민함이 줄어드는 경우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핵심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안정감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 나는 안전해 라고 이제 뭐 스스로도 좀 이야기를 해주실 수도 있는 거고 환경적으로도 내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언제 안정감을 느끼나요? 보통 이제 주변이 막혀 있고 내 몸이 따뜻하고 배가 부를 때, 네, 배부르고 등 따스울 때거든요. 그래서 그런 환경으로 나를 평소에 좀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이 좀 이런 민감함을 줄여줄 수 있을 겁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감정이라는 게 사실은 몸이 보내는 어떤 신호들을 뇌가 해석을 해서 만들어내는 거다라는 그런 이론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체적인 감각들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고 내가 어느 순간에 어떤 감각을 느꼈을 때 좀 편안하게 느끼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캐치해서 내 몸을 좀 안전하고 편안한 상태로 만든다면은 우리의 감정 상태도 보다 편안해질 수 있고 이렇게 후천적으로 만들어진 HSP와 유사한 어떤 기질들도 좀 더 다스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 HSP 후천적으로도 생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시면 또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